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 SDT입니다. 이 자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특히 조직 문화나 동기부여 아니면 행복, 성장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들어봤다 하실 법한 이론이죠. 맞아요.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이 인용되는 이론이라서요. 근데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사실 딱 하나라기보다는 인간의 동기나 발달, 또 안정감 이걸 설명하는 여러 작은 이론들이 모인 약간 거시 이론 같은 거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범위가 꽤 넓었어요.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거 같아요. 인간한테는 뭔가 선천적으로 필요한 건강하게 발달하고 잘 기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종의 심리적 영양소 같은 게 있다. 심리적 영양소요. 네, 바로 그게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분 자료 바탕으로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그러니까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가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욕구가 특정 문화나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일부 문화심리학 연구를 보면 각 욕구가 표현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상대적인 중요도 이런 거는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관계성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론의 핵심은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부족하면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욕구인데 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욕구, 자율성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걸 그냥 독립성이나 혼자 결정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보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건 외부 압력이나 통제 없이 내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가 나 자신이다라고 느끼는 심리적 자유감에 더 가까워요. 심리적 자유감. 네, 내 가치나 관심사랑 잘 맞는 선택을 할 때 이 자율성 욕구가 채워진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의미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기꺼이 할 때, 그럴 때 자율성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랑 자율적으로 일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군요. 심리적 자유감이라 자료에 따르면 이 자율성이 채워질 때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창의성도 늘고 학습 효과도 커지고 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나 안정감도 높아진다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고전 연구 중 하나인데 원래 그림 그리기 좋아하던 애들한테 상을 주면서 그리게 했더니 나중엔 상이 없으면 그림을 덜 그리더라. 이거요. 이게 자율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거 아주 유명한 과잉정당화 효과 연구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게 딱 자율성 욕구랑 외재적 보상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원래는 그림 그리기가 재밌어서, 즉 내재적 동기 때문에 그렸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상 받으려고 이렇게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 자체에서 느꼈던 즐거움이나 가치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보상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딱 인식이 되면서 자율성이 약간 훼손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내재적 동기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 행동의 통제권이 외부, 그러니까 보상 쪽으로 넘어갔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직장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외재적 보상은 그럼 항상 동기부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외재적 보상의 종류랑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종류와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피드백처럼 개인의 유능감을 좀 지지해주고 정보를 주는 방식의 보상은 오히려 내재적 동기를 더 강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상이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거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압력으로 작용하면 그땐 자율성을 침해하고 내재적 동기를 깎아내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 때 단순히 그냥 금전적 보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지지해 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양면성이네요.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나 인정의 방식으로 쓰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욕구, 유능감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이 유능감을 자신의 환경이랑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좀 도전적인 과제를 잘 해내고 내 능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려는 욕구,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뭔가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딱 극복했을 때 되게 큰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네네, 그쵸. 그게 바로 유능감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인 거죠. 유능감은 특히 학습이나 기술 습득, 목표 달성 동기 이런 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딱 적절한 수준의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유능감은 가장 커지죠. 아까 자율성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자료들을 보니까 이 유능감 욕구를 채워주는데 피드백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 피드백이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피드백은 유능감 욕구 충족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 노력이 의미가 있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유능감을 높여주고요. 이게 다시 내재적 동기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피드백이 구체적이고 또 진실되고 뭔가 통제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정보를 주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이면서 진실되게. 네, 예를 들어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 눈 맞추면서 설명한 점이 특히 설득력을 높였어요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아주 효과적이죠. 반대로 그럼 부정적인 피드백은 유능감을 크게 해칠 수 있겠군요. 자료 중에는 계속 실패하거나 비판적인 피드백만 받으면 아예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고 동기가 완전히 꺾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부정적 피드백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그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개선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함께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이고 지지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많은 리더십이나 코칭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긍정적 피드백 비율을 높이고 부정적 피드백은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하는지가 바로 이 유능감 욕구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방식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욕구,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이랑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또 사랑과 보살핌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려는 욕구, 이걸 의미하더라고요.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려는 아주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죠. 네. 이 관계성 욕구는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 아는 거, 사교성, 소셔빌리티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소수의 사람들과라도 깊고 진솔한 유대감을 형성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존재고 그 사람들도 나한테 중요하구나, 이런 상호적인 느낌을 받을 때 채워지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이 관계성 욕구가 채워지냐 마냐가 단순히 기분 문제 넘어서 개인의 동기부여 수준, 스트레스 대처 능력, 심지어는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비유도 있었어요. 우리 인류 조상들이 혼자서는 살기 힘들었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이럴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 경험이 우리 뇌에 깊이 박혀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이런 설명이요? 그 비유가 관계성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죠. 실제로 연구들을 봐도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긍정적인 관계 맺고 서로 지지하는 문화가 있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성과도 더 높고
번아웃 비율도 낮다는 결과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가정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이랑 지지를 느낄 때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죠. 반대로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외롭다고 느끼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자율성, 유능감에 더해서 이 관계성까지 이 세 가지 욕구가 좀 균형 있게 채워지는 게 중요하겠군요. 어느 하나라도 심하게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 욕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하고 관계성이 좋으면 서로 자유롭게 의견도 내고 자율성, 같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가면서 유능감,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반면에 리더가 너무 통제해서 자율성을 막 누르면 구성원들은 유능감을 발휘할 기회도 잃고 관계도 좀 딱딱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하고 조절한다는 느낌. 유능감, 환경과 잘 상호작용하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관계성,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잘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으로 동기부여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 즉 최적의 기능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게 자기결정성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은 뭐 외부적인 보상이나 압력보다는 이런 내면의 심리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달려있다는 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청취자분이 속해 계신 중요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 직장, 학교, 아니면 뭐 참여하고 계신 커뮤니티 같은 곳들. 거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돌아보면 좋을까요? 그 환경이 그곳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청취자분 자신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또 존중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 더 나아가서는 그 환경의 구조나 운영 방식, 문화 자체가 이런 욕구들이 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일 혹은 학업,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여지가 충분한가? 나는 이곳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나? 나는 이곳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작은 변화부터 좀 시도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질문들이고 환경을 바꾼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욕구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과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꽤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성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